지난 7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첫 파업이 있었습니다. 창립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이라서 엄청나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뉴스토스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사실 파업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더 신기해요. 삼성전자에서 파업한다고 하니까 직장인 커뮤니티, 다들 아는 그 커뮤니티에서도 네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 났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일단 노조가 파업을 했는지, 이 파업의 목적이 뭐였나요? 노조 입장을 요약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뭐 회사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부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성과급 지급 내역 같은 건데요. 돈 얘기가 껴있긴 하지만 그쵸. 존중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존중은 사실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는 내가 너를 존중한다 이러면 그 존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는 쌓이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그게 이제 뭐 성과급이라든지 뭐 휴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복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당일 수도 있고 등등 돈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쌓여왔던 신뢰가 좀 무너지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네. 노조 입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임금 협상을 왜 노동조합을 놔두고 노사협의회와 하느냐. 노사협의회는 따져보면은 노동조합보다 급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30인 이상 규모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30인하고는 거의 뭐 급이 안 되는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큰. 근데 이때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이제 위원을 노동조합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사협의회는 조금 낮은 거죠. 회의죠. 이제 노동조합은 상시적인 조직이고 노사협의회는 약간 TF 같은 느낌이다. 확실하게 비유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와 협상한 이제 임금 조건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문, DS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성과급이 0원이에요, 0원. 빵원. 네. 근데 없었다. 이제 뭐 이것까지는 작년에 워낙 이제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오케이를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사내이사 5분이 계세요. 삼성전자에. 근데 이제 보수가 2022년 대비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7%도 아니고 17억 원. 억 원. 네. 그래서 등기 이사 보수 한도도 주총에서 17%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엄청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굉장히 안 그게 좋죠. 반도체 사업이 어려워서라는 얘기는 전 뉴스로 봤었는데 네. 그런 와중에 DS 부문,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빵원으로 잡으면서 네. 임원급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받아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이 지금 회사 실적이 나쁜 게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제 경영 의사 결정에서 HBM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HBM 간단히만 말씀 주시면 HBM 아주 AI 칩에 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잘하고 있는데.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경영 의사 결정에서 이걸 안 하기로 해가지고 실적이 지금 안 따라주고 있는 건데 왜 우리 성과급은 0원인데 임원들은 보수를 많이 받아가느냐, 임금 체계를 이거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하고 우리도 영업이익으로 하고 너희도 영업이익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몇몇 대기업들은 성과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저기 대감점 노비가 더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빵원이 나온다니까 충격이 많이 컸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이 0원이야? 저도 또 신기했던 게 다른 제조업 회사들, 특히 현대차라든지 네네. 이런 곳들은 노조 파업이 거의 연간 이벤트처럼 상시 열리고 그리고 파업 뉴스도 자주 보이고 그게 그렇게 막 크게 문제다 이런 얘기로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는 1960년대 창립을 하고 55년 동안 파업이 없었던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삼성그룹은 1969년에 설립 초기부터 노동조합 없이 경영을 한다는 무노조 경영 원칙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회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기조보다는 어차피 노사협의회가 있으니까 직접 협상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회사가 충분히 잘해주면은 노동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잘해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그게 현실이 되어 왔었죠. 어쨌든 노동조합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직 없이 개인은 협상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뭔가 결과 통보를 하면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1대 500으로 싸우면 내가 최홍만이라도 그냥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나 뭐 그 다음인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나온 거죠. 회사가 일하는 사람을 뽑아먹고 버리려고 하면 그 말 맞는데 잘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성과급이
연봉의 50%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이거 세계적으로 사실 좀 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만 비교했을 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많이 주는 수준이다. 충분히 먼저 잘해주면 그러니까 협상력 얘기 안 나올 거다 그쵸. 이렇게 했던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보여줬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챙겨주는군 하는 신뢰감은 좀 있었겠네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계열사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삼성이 이제 뭐 반도체 부문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들은 조금 이제 그 반도체에 비해서 좀 약간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었죠. 반도체가 너무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동조합 없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가 직접 뭐 서비스 하시는 분이라든가 생산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노동조합 만들기로 했었는데 회사가 이제 그 대처를 조금 잘못했어요. 예, 불법적으로 이걸 많이 와해를 시켜와가지고 2020년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누가요? 이재용 회장이요. 현재 지금 회장이. 예, 이재용 회장과 이제 관련된 좀 경영진들, 그리고 이제 어용노조가 좀 있었어요. 그 노동조합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회사 측의 사측에 굉장히 가까운 노조죠. 네.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좀 와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유죄 판결을 받고 이재용 회장이 국민 사과를 하고 무노조 경영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아, 그러면 첫 파업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건데, 결국에는 파업을 하게 됐다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과 파업을 하게 되는 건 또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다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된 거는 회사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무언가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입장이 갈렸나요? 아까 노조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회사 네네네. 측의 얘기를 좀 해본다면? 근데 사실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노조 입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짧게만 얘기하자면 노동조합 존중해라. 이재용 회장 노조랑 만나달라. 왜 안 만나주냐. 임금 협상 노동조합이랑 하자. 직원들 성과급 안 줬는데 임원들은 왜 가져가냐. 임금 체계 개편하자 이랬는데 아니면 경력금이라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반응이 좀 없었고요. 미적지근하게 나왔고. 네네네. 기사도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은 안 나오고 그 경영자 단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명예 삼성인 이런 네, 느낌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바깥의 소리들. 그죠.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이게 무슨 내부 갈등이냐 뭐 이런 얘기만 곁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공식 입장은 특별하게.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반도체 사업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DS 부분의 실적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성과급도 빵원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가 520만 명이거든요. 삼전 주식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삼전에서 지금 반도체 사업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 나오는 건가요? 사실 지금 뉴스는 HBM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 먹거리라서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에는 HBM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고 하죠. D램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반도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들어봤다면은 이 D램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쵸, 요즘 그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에는 4조 6천억 원이나 적자를 봤어요. 저 삼성전자가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저 진짜 놀랐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막 이랬는데. 너무 의존도가 높은데.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장하고 반도체가 글로벌 경제 핵심으로 떠오른 게 뭐 2000년대 중후반 이후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다 그 이후에 경제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대학 가고 나서 바로 쓴 폰이 갤럭시 폰이고. 맞아요. 그래서 엄청 충격과 걱정, 불안으로 좀 다가왔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에 다행히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삼성전자도 울고, LG전자 웃고, 또는 삼성전자 울고, SK하이닉스는 웃고. 이런 제가 식으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면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쵸, 계속 워낙 비교를 비교가 당하니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성과급 영원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쵸. 폭발한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어려워진다니까 다 눈길이 쏠리긴 해요. 그리고 이럴 때 꼭 1등이던 사람들이 좀 내리려는 어떤 그 조롱의 분위기 살짝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경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기가 흔들리는 수준인데. 그렇죠. 삼성전자 이렇게 법인세 안 내고 그러니까 못 낸 거죠. 안 낸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게 영업이익이 좀 나와줘야. 그쵸.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세수 펑크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법인세 모자란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 비중이 되게 컸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 넘어가고요. 코스피 상장사 실적 따져볼 때는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니까 아예 빼고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비중이 커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네.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개 이제 음식들이 담겨 있고 주식들이 담겨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존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경영 실패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작년의 적자가 좀 예상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부양 실패하면서 2023년은 메모리 반도체 안 나갈 거다. 설비 투자 주춤하니까. 그냥 어차피 어려울 걸 예상을 했다. 그렇죠. 다른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돼 있었으면 덜 힘들 수 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 짜는 역할이 사실 경영진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걸 못한 거죠. 직원들이 갑자기 지금 신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경영 실패가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악영향을 주게 된 거네요. 그렇죠. 성과급이라는 게 결국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함께 노력한 직원들한테 그만큼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경영 실패로 매출 영업이익 줄어들면은 당연히 줄어들죠. 뭐 근데 직원들은 갑자기 이번 올해라고 해서 지난해라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노조 경영 끌고 온 것도 이제 성과급제 가지고 이제 끌고 왔던 그렇죠. 거고. 예.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좀 노조도 또 있고 또 성과급도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임원들 보수 많이 가져간 게 좀 시스템이거든요. 직원들 성과급은 매해 새로 계산을 하는데, 임원들은 3년을 묶어서 평가를 받아요. 근데 3년 묶어서 평가를 했을 때는 임원들이 이제 인센티브 이만큼 가져가는 게 그 시스템 상으로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려울 때 그게 정해지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 사이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한창 좋았을 때 그 성과급이 정해져 버리면 어려울 때는 더 그게 눈에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체계 좀 투명하게 동기화 좀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 임원 인센티브 제도는 직원 인센티브 제도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글로벌 기준에 좀 못 미쳐요. 보통 스톡 옵션 주잖아요. 네. 그 미래에 좀 이렇게 주인 의식 가지고 미래에 좀 대비하라고. 근데 그걸 안 줘요. 스톡 삼성전자. 옵션이 이제 미래에 너가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 권리를 주는 거죠. 네. 나중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을 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임원 인센티브 평가는 좀 과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분석거리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인센티브 구조는 임직원들이 다 사실상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태네요. 네네. 그리고 경영 실패 원인에서 계속 HBM이 언급이 되는데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HBM이 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AI 계산 가속기 서포터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AI가 계산하는데 가속기를 서포트하는. 그쵸. 이게 AI가 이제 뭐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계산을 엄청 빨리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결과를 빨리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복잡한 계산식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만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그래서 이제 뭐 GPU 쓰고 뭐 엔비디아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계산 그만큼 빨리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우리는 3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1 플러스 1 해가지고 2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계산을 빨리 많이 하려면 메모리 기억도 좀 빨리 많이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HBM인 거예요. 다른 일반 D램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훨씬 더 이전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근데 반도체는 눈에 안 보이는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못 쓰게 되는 굉장히 정밀하고 민감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HBM 수준으로 만들려면 되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못하는 있는 상태다.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다르게 될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이걸 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삼성전자는 거의 정체가 돼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그 첫 노조 파업을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다고 하죠. 네. 어떤 각도로 많이 조명을 했나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변화에 좀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삼성전자 뭐 경영 실패 이야기 나오는 것도 외신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HBM에 투자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HBM 팀을 해체한 경영적 이설적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요? 네, 2019년에 HBM 팀 해체. 거의 인터스텔라로 다시 돌아가서 제발 그만해. 그거 하지 마. 투자해야 돼. 라고 했어야 되는 수준의 의사결정이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HBM 시장 더 커질 건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주도권 잃어도 괜찮겠냐. 이거 너희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하나. 그리고 이번 파업도 되게 주목을 하고 있죠. 이 타이밍에 첫 파업이 터졌는데 사실 이 타이밍이니까 터진 거다. 왜냐하면 잘 나갔으면 괜찮았을 거니까. 그래서 삼성이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노사관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미국에 공장 세우면서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투자금 받아가지고. 네. 미국법 적용받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마이크론이 지금 노조 설립 직전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의 노조가 생기면 미국 삼성에도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또 이 노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 협상의 기술을 배워서 잘 경영을 이제보다 훨씬 더 잘 경영해야 협상의 나가야 기술 하는 책송을 해드려야겠네요.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 파업이 520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주가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껏 삼성전자 진짜 국민주였고 일단 넣어놓으면 큰 수익은 못 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심리적 안전자산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파업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파업이 벌어진 거라서 이거를 좀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나 하면서 조금 이제 나의 심리적인 어떤 준거점 이거를 좀 움직이는 거를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주들이 그렇게 막 삼성전자 편이 아니에요. 종목 토론방이 워낙 정글 같은 면도 있지만 네. 이거 봐라 너희가 지금 차업을 죽서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번에 성토대가 좀 열린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HBM 팀 해체한 게 컸죠. 그쵸. 사실 그건 한번 정말 이제 끌어를 한번 해줘야겠네요. 네.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조 파업하면 떠오르는 현대차. 이 얘기도 짤막하게 좀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네. 현대차 노조는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업이어서 산업화를 함께 이뤄낸 노사 모두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IT 쪽의 제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고 이런 신호가 감지됐다는 거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경제에서 우리 투자할 때 항상 변동성, 불확실성 이거 가장 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더듬이를 바짝 세우고 좀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정보 수집하시면서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보가 정말 나한테 날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뉴스토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캥거루족 그리고 영케어러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30 캥거루족에 대한 따끈따끈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면 만 25세가 넘었고 학업을 마쳤는데도 계속 부모님과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썼어요. 근데 이 캥거루족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고서 보면서 좀 놀랐는데 쪼개서 보면은 만 25세에서 만 29세 사이 캥거루족 비중이 79%라고 해요. 20대 중후반. 네, 근데 이거는 사실 10년 전보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고, 만 30세에서 만 34세 사이는 같은 기간에 45.9%에서 53.1%로 좀 커졌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예, 근데 너무 큰 비중이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무슨 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그냥 약간 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이 본인 세대주로 사시는 분들이 소수여서 독립족이라 불러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그분들은 뭐 독립족이라든지 세대주족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세대주족이시죠? 그러네요. 저는 세대주족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사실 대다수인데 지금 30대 초반, 30세에서 34세 사이가 45.9%에서 53.1%로 소폭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소폭이 아니죠. 이미 네. 절반 넘었는 거예요. 네네네. 그전에도 절반 가까이 됐었던 거고 네. 연령대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도 이 캥거루족의 비중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좀 소득 수준이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소득일수록 캥거루족이 많을까요? 고소득일수록 많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득일 때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소득이면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고소득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저소득이면은 집에 있을 본가에 있을 것 같다. 정답은 이제 저소득일수록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좀 못 벌수록 미취업자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다닐수록 캥거루족 비중이 컸고요. 여성보다 남성이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거주자가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별은 또 신기한데요. 그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조금 늦어요. 군대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학력자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 거주자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봤을 때 계속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독립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구조.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시겠지만 지금 나온 결과들만 보면 어쨌든 내 마음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준비의 정도가 가족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사실 이런 선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적응하게 만들면서 캥거루족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취업 문제도 청년 취업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캥거루족이 늘어나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 그래서 캥거루족의 핵심이 결국 부모님이 버시는 돈으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취업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도 이거는 뭐 가풍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취직을 못하고 소득이 없으면 이제 가풍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돈 아끼는 방법으로 이제 최대한 본가 거주 맞아요. 기간을 좀 늘리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독립하는 시점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돈을 좀 모으라는 목표가 전제되어 있는 조언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돈을 모을 수 없으면 이 조언이 사실 의미가 그쵸. 예.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편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본가에 살고 있는 때가, 물론 내가 소득이 좀 낮아서 독립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저축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많이 모으자라는 얘기도 드리긴 해요. 그렇죠.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근데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요. 성인 자녀하고 따로 사는 부모의 생활 만족도보다 낮아요. 부모님도 힘들다. 부모님도 힘들어요. 근데 1990년대 초반 연구들을 보면 정반대였거든요. 근데 2017년 이후 연구들을 보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와 대체로 떨어져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원래부터 사실은 나도 힘들어. 좀 나가줘.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예외 포인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녀가 부모한테 풍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때는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아. 저 1990년대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좀 반대가 아닌가. 부모님도 캥거루족은 싫다. 이렇게 부모님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도 배가 지금 찢어지려고 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해외도 있다고 해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면은 좀 귀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히키코모리, 네. 니트,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기대값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기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이게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저는 사실 캥거루족이고 싶었거든요. 세대주족이 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집에 있을 때 편한 걸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솔직하게 말하셨어요. 너가 있어서 힘들다. 너 졸업하면 나가기로 하지 않았니? 근데 졸업을 좀 늦게 하긴 했거든요. 네. 어쨌든 본가에 사는 게 나는 유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도 알고 실제로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캥거루족으로 사는 게 2030들이 왜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캥거루족 안에 니트나 히키코모리가 포함돼서 얘기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캥거루족으로 살면 아무래도 니트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니트라고 하면 뭐냐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내가 뭐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 그런 청년 무직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이 상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노후 설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취업할 의지도 없다라는 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언제까지나 그럴 수 없는 상태인데도 돈을 벌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 좀 여유가 있어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네. 부모님이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캥거루족이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나 203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0대, 50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70대, 80대가 되셔요. 근데 나는 이럴 수 없어요. 그럼 진짜 부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나는 40 됐을 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지만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갑자기 집 구해서 내가 뛰쳐나갈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멘탈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더욱 챙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각자 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독립한 상태면 서로 거리를 두고 챙기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필요할 이제 때 간다든지. 근데 캥거루족 하다가 부모님 은퇴하시자마자 나 너무 정신적으로 부담되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독립해서 나갈게. 우리 거리를 두자. 자식한테 의존하는 건 나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듣는 제가 속상해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은 맞다.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너무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빠이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2030 캥거루족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동시에 영케어로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저도 살펴보니까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청소년이나 청년인데 가장처럼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이들을 뜻하는데요. 이 영케어로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이 영케어러 문제 그림자 속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부모 부양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독립을 위해서 자본 축적 시기에 가져야 할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경제적으로 혹은 이제 간병 등 때문에 돌봄 노동으로 부양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30만 명까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기도 해요. 어떤 지점들이 문제일까요? 이제 영케어러가 되면 학업을 중단을 해야 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지속적인 돌봄 노동을 위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불안정 알바밖에 못하는 거죠. 불안정 노동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 공식 통계가 없어요. 공식 통계가 없을 만큼 양지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부에서는 18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민간 단체들은 30만 명까지 봅니다.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일본 얘기를 하자면 일본은 약간 고령화의 미래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중학생 17명 중에 한 명이 영케어러라고 해요. 그래서 캥거루족 얘기할 때 사실 저희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번 보고서와 같은 패널을 이용해서 연구한 다른 캥거루족 연구를 제가 찾아봤어요. 같은 2023년 연구인데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뭐 소득이 없는 청년일수록 캥거루족일 확률이 높다 이거는 다르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년이 가구에서 가장 잘 버는 사람일 때도 캥거루족으로 잡혔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 사실 청년이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더더욱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집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전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통계청에서 어느 정도 이걸 확인하고 있고 어떤 집단으로 묶어내고 있다라는 게 출발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문제를 진단하는 출발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캥거루족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통계청 용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어떤 집단을 묶어서 말을 하는 용어인데 캥거루족 안에 영케어러가 끼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하고 가족들을 둘러싼 사회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게 좀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혼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1988년생 딱 절반 결혼했거든요. 근데 성별로 나눠보면 더 심각한데 남자는 40.1% 결혼했고요. 여자는 59.5%가 결혼을 했어요. 1988년이 지금 30대 절반을 딱 자른 만 35세 6세거든요. 근데 나이 어려지면 혼인율이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도 캥거루족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70%, 80%인데 한 20년 뒤에 보면 우리나라는 3인 가구 아니면 1인 가구만 남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인 가구와 나 혼자 그럼요. 사는 1인 가구. 실제로 이미 1인 가구가 이게 전체 연령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전체 가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더 양극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3인 가구 하면 보통 신혼부부의 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3인 가구 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과 나 혼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표준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공식 통계도 없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도 사실 지난해까지 되어서야 영케어러 지원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빨리 그거 베껴 오면 됩니다. 한 5년 정도 시차를 두고 거의 월드컵 수준의 시차를 두고 꼭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성공 네, 사례도 네.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한 5년 봅니다. 네. 진짜 네. 큰 문제다라는 거는 저희가 오늘 숫자로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 얼른 좀 통계가 제대로 잡히고 좀 진단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토픽입니다.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개념,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입니다. 금리.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금리 진짜 중요해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게 이 금리가 우리 대출이자를 결정을 짓는단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전체 금리를 올려놔서 우리 대출 금리도 높아져요. 이자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일단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 높은 금리에서 조금씩 내릴까 말까 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네.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물가 잡으려고 높은 금리 유지하고 있는데 다들 힘들어요. 금리 오르니까 좀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제 금리를 내리나 얼마나 내리나 언제 내리나 이거 각국이 눈치 게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주요국들이요. 드디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내렸고요. 유로존 동참했어요. 이제 이 유로존이 전 세계 GDP 중에 15%나 차지를 하고 있고 거의 한 5억 명 되거든요. 한
집단이니까. 네네네.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조금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눈치 게임 기대감이 하고 솔솔 있는 거죠. 나오는데 약간 눈치 게임 1 했는데 이제 2를 여러 명이 한 그런 느낌이 뭐 드네요. 중국도 내렸고요. 뭐 영국도 뭐 20일 날 내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주요 통화국들 뭐 거의 다 내렸어요. 그쵸. 내리고 있다고요. 듣고 있나? 이런 분위기면 이제 3, 4, 5, 6 하다가 이제 뒤에 얘기하는 사람 아직 손 안 든 사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고 있는데 일단 유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유로존의 금리 인하 배경은 뭔가요?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경기 침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U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했던 뭐 캐나다 이런 주요국들이 조금씩 더 금리 내려야 한다. 이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뭔가 돈이 막 활발하게 돌지도 않고 다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5일하고 6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때 기준금리 내리자마자 당시 글로벌 증시가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 이러면서 S&P 500하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반응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고용 통계 나오면서 다시 좀 떨어졌죠. 그렇죠. 미국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도 FOMC, 미국이 기준금리나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인데 되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이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어요. 네. 그게 현지 시각 12일의 일이었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이 동결 얘기 들으면 이 단어도 그렇고 뭔가 꽁꽁 얼어붙은 그 냉장고에 넣어 놓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라는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좀 봐야 돼요.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게 조금 더 먼저였는데 그게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물가가 좀 줄어들겠다 해가지고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찍었죠. 미국 하고 계신 분들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FOMC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번으로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대감이 좀 싹 달아나는 소식이긴 하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좀 고용 통계를 봐야 돼요. 미국 경제 사실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얄미워 죽겠는데 고용 통계가 좋게 나온다는 게 사실 이제 경기 잘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우리는 금리 높은데도 경기가 좋아서 딱히 낮출 일은 없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물가도 맞아요. 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내가 왜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고용의 질이 썩 높다고는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용 잘하면 되게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발 경기 죽어줘, 제발 아무도 고용하지 말고 기업들이 좀 망해줘, 뭐 이러고 있는 딜레마죠. 상황인 거죠. 네. 좀 어려우면 안 돼? 눈치 없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네. 이 최근에 결정된 FOMC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한번 해볼게요. 그 미국 기준금리나 유로존 같은 주요국들의 기준금리가 결국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하고 발을 많이 맞춰야 되죠. 사실 이제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이 약간씩 강해지시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75주년 한국은행 75주년 기념사였던가에서는 다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미 미국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네.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 말씀과 달리 올해 안에 내리지 않을까 하고 좀 희망을 갖는 분위기예요.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막 기대감을 불어일으키는 일으키는 얘기를 굳이 하기보다는 네. 현실적인 조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파월의 입처럼 이창용 총재의 입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금리 이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짚어주신다면. 금리는요,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금리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로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금리가 만약에 높아지고 있으면은 물가가 오르고 있고 경기가 좀 가라앉을 필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돈 아끼시고 대출 받으신 거 얼른 상환하셔야 되고, 대출 안 받으셨으면 가능한 한 이율 높은 금융상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예적금 금리도 덩달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율 높은 상품들에 찾아 넣어라. 네,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좀 현명할 수 있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왜냐하면 대출에 의존하던 취약한 기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 자산 주식 포함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 약간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해가지고 내가 큰 수익 받으려고 넣었어. 이런 거 조금 후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굴려라 네, 라는 얘기도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금리가 낮아졌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것도 인프라 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하고 공장도 예. 세우고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대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감당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에는. 근데 개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로만 경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모의고사니까. 이제 내 개인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경제가 무난한데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처럼 약간 위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금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금리는 올해 내내 우리가 좀 주목할 이슈긴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로 이제 내린다고 해서 내리기 시작하면 약간 대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네. 기하면서 소비자로서도 투자자로서도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금리 이슈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인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3가지 토픽 모두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저희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정말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할 수 있는 유튜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 넣어놨으니까 꼭 3분 정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조사 바탕으로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할 거거든요. 개편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라이브로 찾아올 텐데 이때 저희가 잠깐 휴방을 할 거예요. 6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은 휴방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공지, 이게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무려 특집이 있습니다. 뉴스토스트 연금 특집, 그리고 청년 정책 특집. 여러분들 연금에 대해서는 노후 대비 좀 막연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여러분들 붙잡고 정말 자세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정책도 저희가 잘 발란해가지고 전문가분하고 같이 얘기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도 뉴스토스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